자, 이번에 다른 뉴스를 한번 갖고 볼 건데요. 이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대대적인 이제 규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을 누르니까 우리가 이제 두더지 잡기 게임이잖아요. 뿅 하고 뿅 하고 뿅 하고 뿅 하고 튀어나오면 누르고 튀어나오면 누릅니다. 또 이제 풍선 효과라는 얘기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어마어마한 규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각종 세금 징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이제 많이 이제 작년 재작년에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이제 그게 또 이제 도마 위에 올랐고, 특히 이번에 LH 사태로 인해서 이 비주거용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LH 사태가 터졌어. LH 사태가 얘네 좀 혼내주세요 해서 얘네 좀 철저히 조사해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 LH 사태가 터졌어? 그래? 그러면 다 세금으로 뜯어. 근데 토지만 뜯으면 또 형평성이 없다고 하니까 부동산 외는 다 세금을 뜯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방향성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단기 보유한 토지 거래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강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단기 보유한 토지 거래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면서 토지뿐 아니라 어디에도 상가와 비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줄줄이 세금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모든 게 일괄 적용. 무슨 얘기야? 양도세 중과입니다. 중과. 얘네도 양도세 중과야.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이 아니라 비주거용 부동산도.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가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은 뭐 직접 장사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분들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공실상가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공실률이 지금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가 공실률이 상당히 많은 거. 5개 중에 1개가 지금 공실입니다. 그러니까 잘 팔리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까지 이렇게 세금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세금을 늘려버리면 사실상은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죠. 진퇴양난은. 그죠? 여당은 성난 민심을 달래려고 부동산 세금과 대출 규제를 완화를 벌여하면서 정부의 역주행을 하고, 정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민주당은 지금 주택에 대해서, 주택은 그러니까 역주행을 하는 거죠. 이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세금 완화해주고 대출 규제 완화해주는데 정부는 또 세금 인상 카드를 꺼낸 거예요. 누구한테? 비주거용 부동산한테. 그러니까 첫 번째, 양도소득세를 인상하겠다는 얘기예요.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서 내년 1월부터 주택 외 부동산을 2년 미만 보유할 때 양도소득세를 40에서 50% 받던 걸 60, 70% 하니까 2배 인상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인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단기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도 맞는다. 양도세는 제가 이걸 좀 재밌어서, 양도소득세는 단순한 시세 차익에 부과하기 때문에 70%를 세금을 걷어도 70%를 세금을 걷어도 야 30% 이득 남잖아.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70%의 세금을 가져가도 30%의 이득이 남으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비사업용 토지 얘기하는 겁니다. 비사업용 토지. 근데 토지 투자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비사업용 토지잖아요. 그죠? 이게 뭐, 그래서 직접 농사를 하거나 경작을 하거나 뭐, 그 토지를 갖고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그 사업, 수익률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그러니까 비사업용 토지를 활용을 안 하는 사람들은 중과세율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죠? 기본 세율에서 20%가 더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택 양도세랑 똑같아요. 중퇴 양도세 45% 플러스 20% 중과세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과 65%의 양도세율을 내야지 되는 거야.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리고 최대 보유기간에 따라 30%까지 받던 장특공제도 없애는 거야. 장특공제도 없앱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래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8년간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를 팔아서 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을 때 내는 양도세가 기존에는 1억 1천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팔면 1억 6,800만 원이니까 양도세율이 52.6%가 인상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토지랑 이제 우리 비주거용 나왔으니까 요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그러니까 상가 투자를 뭐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상가를 사고 싶은데 지금 뭐 종부세도 걱정이고 여러 가지 상가를 사고 싶은데 어떤 상가를 샀으면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도 하시고,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2가지가 많이 늘어났어요. 뭐 건물이야 원체 큰 돈이 들어가니까, 사실상 수십억이 들어가니까 건물 투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상가 투자와 토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토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상가는 근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냥 한마디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상가는 잘못 사면 그냥 상가집 됩니다. 상가집. 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버려야지 돼. 예, 이게 매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이 안전하다는 건 뭐냐면 가격이 떨어져도 팔리기는 해. 근데 상가랑 주거용 부동산이랑은 뭐가 틀리냐면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상가는 또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상가 사신 분들의 7, 80%가 분양상가야. 분양상가. 그죠? 왜? 기존에 구도심에 있는 좀 월세가 잘 나오는 상가들은요.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돼. 왜? 매물이 안 나와요. 상가는 좀 영업이 잘 되고 권리금이 어느 정도 있고 이게 집주인이 상가 주인 입장에서 월세가 잘 나오는 데는 매매 자체를 안 해. 왜? 그런 분들을 10년, 15년 전에 많이 오래전에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파는 순간 다시는 그런 걸 못 산다는 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택지 지구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신도시 같은데 분양 상가를 많이 사시는데 이런 분양 상가들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이 너무 높아. 너무 높고 공실률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택은 어떻게 하든지 임차인은 들어가요. 임차인. 그러니까 임차인이 들어가니까 안전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반지하에도 서울은 임차인은 들어가 있어. 다만 임차인 가격이 높냐 낮냐, 그러니까 비싸냐 싸냐의 문제지. 근데 상가는 공실이 나잖아요. 우리 상가를 살 때 어떻게 사냐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상가를 산다. 그러면 월세가 55만원 나와. 이거 보고 사는 거거든. 1억짜리에 55만원 나오는 건 없지만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상가가 나오면 내가 55만원의 월세를 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월세가 사라져버려. 공실이다. 무슨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러면 이 상가의 값어치는 1억이 아니야 제로가 되는 거예요. 월세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가는 정말 잘못 사면 상가집 된다는 말씀이고 가급적이면 상가는 분양 상가는 쳐다도 보지 마시고 기존에 구도심에 있는 상가 내가 좀 안정적인 상가 사고 싶다 대단지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사세요. 그 친구들은 가격은 안 올라. 그런데 어때요? 안정적이야. 월세 그러니까 공실에 대한 리스크는 없지만 역시 가격은 별로 안 오른다.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낮아서 내가 이걸로 월세라도 받겠다. 근데 종부세에 대한 부담은 없이 이제 월세를 받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뭐 괜찮겠죠. 토지는 제일 큰 게 뭐냐면 토지는 황금성이 거의 바닥입니다. 없어요. 중요한 건 토지는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사. 팔 때는 남이 사줘야 돼.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내가 파는 가격을 주변 시세가 평당 100만원, 200만원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팔 수밖에 없어. 한번 그 지역이, 그러니까 토지 투자로 돈을 버신 분들은요, 한 20분 중에 한 분 정도밖에 안 돼. 상가로 돈을 버신 분들은 10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만큼 토지랑 상가로 수익을 내기는 건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남이 토지나 상가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에 혹하지 마시고, 좀 그런 부분은 좀 꼼꼼히 따지셨으면 좋겠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지금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땅점포 꼬마 빌딩도 이제 LTV 규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도 강화하는데 이번에는 LTV 규제도 해요. LTV 규제도 합니다. 이 LTV 규제도 해요. 공직자들의 투기 사태가 벌어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LH 사태 때문에 여러 피 보는 거야 지금. 공직자들의 투기 사태로 벌어진 토지는 물론 상가라든가 레지던시 숙박시설 업무용 오피스텔 등에서도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를 신설하겠다. 그러니까 반발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명목 아래 관치금융을 강화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해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 관치금융이죠. 관치금융.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주택시장의 고강도 규제로 일관했기 때문에 시중의 돈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려간 측면이 있다. 정부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제 와서 규제를 강화하면 거래는 잠길 수밖에 없고 고점에 몰린 투자자들이 공경에 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뭐냐면, 그러니까 이 정부가 좀 여러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김현미 우리 장관님이 다 아시는, 정말 이 얘기는 지겹죠. 김현미 장관님이 임대사업자 하시라고 했어. 임대사업자 하면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줄 테니까 임대사업자 하세요. 광고에서 홍보 나오고 막 했어요. 임대사업자 하라고 광고 CF까지 찍었어. 그리고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줄 테니까.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납니다.
정부에서 발표를 해요. 임대사업자 악의 축이다. 임대사업자 때문에 대한민국 서울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그죠? 그러기다가 임대사업자는 악의 축인데 이것도 모자라서 임대차 3법을 또 발의합니다. 각종 세금이랑 세금을 이제 다 뚫리기 시작하고. 근데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하라고 해서 했어. 뭐 내가 할 마음도 없었는데 그냥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1년 지나서 보니까 하라고 한 사람은 뒤로 빠지고 다른 사람이 갑자기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집을 너무 많이 사들여서 실거주자들이 살 집이 없다는 거야. 마찬가지죠. 주택시장을 규제를 합니다. 주택시장을 규제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봐요. 그게 주식을 사던 뭐 비트코인을 사던 뭐 부동산을 사던 간에 주택시장 규제를 해갖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일로 들어간 거야. 꼬마 빌딩이랑 땅 상가로. 땅을 투기한 정부의 자료를 갖고 투기를 한 게 아니라 일반인들은 그런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를. 돈 그냥 놔두기 싫어갖고.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양도세에다가 대출 규제까지 해버리는 겁니다. 대출 규제까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도 내래. 자금 조달 계획서도. 네. 13일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개정안은 모든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이제 모든 부동산을 거래할 때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부동산을 거래할 때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내라는 얘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작년 꼬마 빌딩 거래 금액 22조가 있고 4년 새 2배가 급증했다라는 얘기고요. 엄청나게 많이 거래가 됐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LTV 디테일 규제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50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대출 한 35억씩 해줘 버리니까 돈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건물 사들인 거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70% 80%까지 대출을 해주니까 꼬마 빌딩뿐만 아니라 작년에 오피스텔 비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거래도 상가 거래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4년 새 2배가 급증을 했는데 갑자기 이번에 주택 얘기를 잠깐 할게요. 당정청 합의도 안 됐는데 무작정 대출 규제 완화, 금융권 혼란만 가중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전후 대출 규제 관련 정부 여당의 발언입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은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 몇 %까지? 70%까지. 실수요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수요자나 1주택자에 대해서 대출 규제 70%까지 해주겠다는 거고요.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요, 대출은 정부에서 책임져야 된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대출을 해줘야 된다. 언제? 어떻게? 50년짜리 모기지 추진을 하겠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비주거용은 이제 규제를 시작했어. 근데 주거용은 규제를 완화하려고 그래. 그죠? 자, 그러면 일로 들어갔던 자금이 어디로 갈 거야? 다시 일로 올 확률이 상당히 높죠. 다시 주거용 부동산에 또 장이 열리는 거야. 어쨌거나 정리해보면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이 실수요자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 대해서 70% 대출해주자. 40% 너무 작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대출을 해주자. 50년 모기지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0년 모기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같은 날 야 무슨 얘기야, 민주당 대출 규제 완화는 우리 보고받는 적 없고, 야 니네 서울시에서 밀렸다고 부산에서 밀렸다고 갑자기 이렇게 대출 규제 완화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승호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택 정책의 일관성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왜 대출을 해주냐 하는데, 어제 우리 송영길 국회의원 70%는 너무 작잖아. 90%까지 대출해주자 라고 합니다. 90%까지 대출을 해주자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비주거형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비주거형 부동산에 의한 풍선 효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압구정 80억 의미에서 풍선 효과의 과정이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강남을 규제하니까
강남을 규제하다 보니까 서울로 몰리고, 서울을 규제하니까 수도권으로 몰려, 수도권을 규제하니까 다시 지방으로 몰려 있는데, 지방까지 규제하니까 이제 전국토가 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서울로. 서울 중에서도 어디로 1등 지역으로, 또 2등 지역으로, 3등 지역으로 가는 과정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4년 동안 몇 번을 돌려서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마찬가지죠. 비주거용 부동산 규제에 의한 풍선 효과도 다시 풍선 효과야. 주거용 부동산을 규제하니까 자금이 비주거용으로 잠깐 갔는데, 비주거용의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이 뛰어. 그런데 이번에 LH가 터졌네? LH가 터졌는데 토지만 잡기는 뭐하니까 비주거용 싹 다 잡아버려? 규제를. 자금 조달 계획서 써야지 되고 양도소득세 강화하고 대출 안 해준답니다. 그러면 안전성으로 봤을 때 비주거용이 안전해요? 주거용이 안전해요? 황금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당연히 주거용이 안전하죠. 그러면 다시 어디로? 주거용으로. 대출 안 해주고 양도세 올리고 보유세를 올리고 여러 가지 결례를 막으면서 주거용 부동산이 어떻게 됐죠? 매물잠김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상가라든가 건물 같은 경우도 뭐냐면 우량상가라든가 건물에 매물잠김 현상이 일어날 거고, 여기도 이제 안 팔리는 물건과 아주 계속해서 올라가는 비싼 물건, 양극화가 일어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금 부자들의 잔치죠, 이제. 최근에 뭐 아파트를 분양을 받다든지, 분양도 마찬가지죠. 뭐 9억 이상 물량들이 원체 많이 나오니까 사실상 중도금 대출 자체가 막히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제 비주거용 부동산도 현금 부자들의 잔치고요. 두더지 잡기 게임은, 아유, 정말 언제까지 진행될까요?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